자, 일직선상에 대전체 두 개, A와 B라고 이름이 붙은 대전체 두 개가 이렇게 가만히 놓여 있고, 둘 사이에 가운데 지점, 거기는 R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에 P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B에서 더 오른쪽으로 또 R미터 떨어진 지점은 Q라는 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QA 쿨롱, QB 쿨롱이라고 했어요. 전하량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부호가 어떤 건 플러스 마이너스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PQ라는 각 지점에 전하량 스몰 q, 뭐 스몰 q, 라지 q 뭐 이런 거 나서 약간 헷갈리긴 하겠네요. 스몰 q라는 전하량, 이것도 양전한지 음전한지 몰라요. 자, 이런 게 P와 Q 지점에 각각 갖다 놓으면 P에서 받을 전기력이 Q에서보다 2배 크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P에서 A와 B에 의한 힘을 한번 받고 치워서 Q에다가 갖다 놨을 때도 A와 B에 의한 힘을 또 받았을 때 P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Q에서보다 2배 크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만든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답이 좀 엇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할 거 있습니다. P에서 받을 힘이 Q에서 받을 힘과 비교했을 때 요게 2배라고 하면서, 내가 의도하고 답에다가 이제 해설 붙일 때에는 그러면서 방향은 반대다 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되는데 요게 빠져 있네요. 요게 문제 속에서 요게 지금 읽어보니까 요게 어쩌다가 또 지워졌네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해설을 보면 이제 맞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정답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문제 자체도 학생들이 문제가 제대로 나왔어도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언뜻 보면은 상황이 허술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떤 두 지점의 A, B 전하 QA 쿨롱, QB 쿨롱의 크기만 가지지 실제로 그거 어떤 게 전하량의 크기가 크다 이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상태죠. 그리고 부호도 안 가르쳐 줬고, 또는 둘 사이의 P 지점, B 오른쪽에 Q 지점에 스몰 Q 쿨롱짜리를 갖다 놓기는 하는데 그게 양전한지 음전한지도 또 몰라요. 그래서 받을 힘이 나는 어느 방향, 너는 어느 방향에서 반대인지도 또 몰라요. 이쪽인지 요쪽으로 받을지도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강 이렇다라고만 알려줘가지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어떤 물체 라지 큐 쿨롱짜리가 있는데 이게 양전하다라고 합시다. 플러스 전하예요.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스몰 큐 쿨롱짜리 양전하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는 스몰 큐 쿨롱짜리 요 물체는 요 라지 큐짜리로부터 양전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K, R 제곱 거리 제곱분의 두 전하량 크기라고 할 요만큼의 힘을 오른쪽으로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라지 큐 플러스 전하인데 스몰 큐 요거는 마이너스 전하였을 경우 생각을 해보자. 스몰 큐가 마이너스 전하이면은 이번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당길 건데 요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전에 구한 요 물체가 받는 이 힘을 나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Q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쿨롱, 마이너스 얼마라는 걸 대입을 해보자. 자, 플러스 10, 플러스 5쿨롱 뭐 이렇다는 전제하에 오른쪽으로 밀리는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플러스 몇 쿨롱, 마이너스 3쿨롱, 마이너스 5쿨롱, 마이너스 얼마였다, 그랬어? 라고 바뀌면은 아까 쓰던 공식을 그대로 쓰고 힘의 방향도 그대로 취하면서 스몰 q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힘의 크기로서 마이너스 몇 뉴턴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몇 뉴턴이네 라는 것을 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몇 뉴턴, 왼쪽으로 그 크기의 힘을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또는 여기에 이번에는 Q 프라임 쿨롱짜리 양전하가 있다고 쳐보자. 요거 뭐 R 프라임만큼 왼쪽에 있는 거다라고 해봅시다. 다시 플러스 전하였다고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을 힘은 왼쪽 방향으로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다 할 때 왼쪽 방향으로 K R 프라임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 프라임 요런 힘을 왼쪽으로 받겠다라고 양전하라는 전제하에 방향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요거를 마이너스 바꿀게요. 이게 플러스 10쿨롱인 줄 알았는데 뭐 마이너스 10쿨롱 뭐 이런 거였어. 그러면은 여기 갖다 놓은 플러스 전하를 요 플러스 전하 원래 있던 게 왼쪽으로 밀어버릴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이너스 몇 쿨롱이었네. 나 저거 당겼어야 되네 하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라고 전제하고 가정해서 풀어놓은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표현해서 그것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얼마라고 대입을 해버리니까 표현상 마이너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몇 쿨롱이라고 표시가 되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몇 쿨롱이니까 내가 너한테 가할 힘은 결국엔 오른쪽으로 그래 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는 게 표현이 제대로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의 종류를 모르는 전하의 크기는 뭐 대입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종류까지 모를 때는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할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손쉽게 대상 물체들을 다 플러스라고 전제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고 식을 그대로 힘의 크기 방향 다 써놓은 다음에 알고 보니 마이너스였네 그러면은 그 전하량 자리에다 마이너스 숫자를 아예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어느 방향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그 방향을 알아서 뒤집어주면서 물체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방향이 모두 숫자의 부호까지 제대로만 대입하면은 이렇든 저렇든 한 가지 공식, 한 가지 표현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모르는 대전체가 3개 전하의 종류까지도 다 모르고 있는데 문제 풀기 시작할 때는 그냥 이것들을 다 뭐 양전하겠지 라고 놔버려요. 양전하겠지 라고 놔버리고 첫 번째 스몰 q 쿨롱짜리가 플러스 q 쿨롱짜리로서 P에 있을 때 그때 이게 받을 힘은 어떻게 되냐라고 쓸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합시다. 어떤 물체가 받을 힘이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이라고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표현하는 것도 스몰 q 쿨롱짜리가 P 지점에 있을 때 받을 힘 FP를 표현하는 것도 요것도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봅시다. QA 플러스 Q짜리가 여기에 플러스 몇 쿨롱짜리가 있으면은 A는 해당 입자를 오른쪽으로 밀 거예요. 그러니까 K R 제곱분의 QA Q 뉴턴 양수값의 힘의 방향을 주게 되면은 일단 A로부터 받을 P지점에서의 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 있는 입자에 대해서 B 플러스 QB 쿨롱짜리는 물체를 밀어야 되다 보니까 B가 P지점에 있는 물체를 미는 힘은 왼쪽을 향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K
R 제곱분의 그 힘의 크기는 플러스 Q 플러스 Q QB Q 뉴턴이다 라고 P 지점에서 받을 힘 자체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Q 지점에 갖다 놨을 때 받을 힘 FQ를 똑같이 써보면 A가 Q 지점에 있는 플러스 Q 쿨롱짜리는 밀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K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R 제곱분의 QA Q 이렇게 나타나고 B는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나는 또 오른쪽으로 밀어야지 해서 B가 가할 힘은 플러스 K R만큼 또 떨어져 있네요. R 제곱분의 QB가 Q자리에 힘을 가해요 라고 하는 게 라지 Q라는 위치에 가 있을 때 받을 힘의 표현이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FP와 FQ를 모두 나타냈는데 그 결과 두 힘은 여기저기 있을 때 받았을 입자가 받는 힘은 FP가 FQ의 2배이면서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현으로 써보면은 어떤 방향이 결국에는 여기서 표현이 됐든지 간에 일단 FP가 FQ의 2배이기는 한데 2배이기는 한데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는 요렇게 이제 여기서도 또 벡터량인 힘에다가 마이너스 부 붙여주면은 방향이 그거 반대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쓸 수 있을 표현으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문제에서는 이 방향이 반대이기도 하다라는 조건이 지금 오타가 나서 빠져 있는데 해설에서는 그렇다는 전제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조금만 정리해보면 FP는 K 일단 다 씁시다. R제곱분의 QAQ의 마이너스 K R제곱분의 QB의 Q는 이 전체에는 요거에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9R제곱분의 QA에 또 Q에 요거 마이너스가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K, R제곱 쿨롱상수 K에 대해서 QB의 라지 Q, 스몰 Q다. 요렇게까지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쓰다 보면은 이게 K, R제곱분의 Q가 다 지워져요. K, R제곱분의 Q만큼. 지울 때도 잘못 지우면 안 되죠. 조금 간단하게 써보면 QA라는 숫자, 미지수처럼 써줍니다. 빼기 QB 하면은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QA 이것도 마이너스 2 QB만 남네요. 정리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 조금 해야 되는데 뭐 9 곱할까? 지금부터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2항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넘기면 11QB, QA 값이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Q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QA는 마이너스 11분의 9 QB라고 된다는 것은 A와 B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여야 된다. A가 양, B가 음인지 A가 음전화, B가 양전환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조건에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둘이 부호는 반대여야 되면 QB의 11분의 9배가 QA여야 되니까 QB가 전하량이 9분의 11배로 더 크겠다. 이렇게 될 상황 지금 나와 있는 4가지 조건 중에서 골라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모두 양전화, 음전화 뭐 이런 거는 모두 이제 다 아예 조건이 틀린 거고요. 디귿, 리을, 양전화, 음전화, 양전화 뭐가 맞는지 모르면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되면서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크다. 디귿 아니고 리을 A의 전하량이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정확하게 11분의 9배로서 작다라고 하는 리을 같은 조건이어야 이런 상황에 입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대로 힘을 줄 수 있었다라고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처럼 입자들의 전하량이 얼마이면서 미묘하게 차이 나고 부호는 이럴 때 막 생각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식 한 번만 써놓으면은 식의 모양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써놓고 전개하다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뭐 이 안에서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질문 많이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4번 전기력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 원자 모형 관련한 문제 하나 또 풀게 되네요. 자, 우리 얘기를 할 때 수소 원자핵을 가지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 하나짜리다라고 볼 수 있고 주변에서는 전자가 요만한 반경으로 뺑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요 근처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전이한 다음에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뭐 여기서 막 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애매한 반경의 크기는 안 되고 이만한 반경 정도 되는 꽤 큰 반경 내에서 또 전자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때 이 수소 원자에 돌아다니는 전자는 에너지가 E1, E2, E3 등등등 해가지고 요 애매한 크기에서 애매한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하지 못하고 딱 요런 값, 요런 크기, 이런 값, 이런 크기, 이런 값, 이런 크기에서만 존재 가능하다. 이걸 수소 주위를 돌면서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요게 첫 번째 상태라 그래서 양자수가 1이다.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양자수 또는 주양자수가 1, 2, 3일 때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154번에서 나타냈고요. 그랬을 때 양자수 1, 2, 3일 때 실제로 거기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여기서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표로 나타내줬는데 이 표에서 나오는 에너지 값에 대한 일렉트론 볼트라고 쓰는 거는 에너지의 한 가지 단위이고요. 읽을 때는 일렉트론 볼트 또는 전자 볼트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는 명칭이 그런데 일렉트론 볼트는 단위 중에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로서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이다 라고 하는 요런 줄 단위로 나타내려면 굉장히 작은 숫자를 써야 되는 거를 이런 단위로서 좀 스케일 변화를 해서 써보자 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미시세계에서는 에너지 값들이 입자마다 서로 다 작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런 단위를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쓸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여기 쓸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3.4, 여기 쓸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5. 선생님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다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됐어요? 마이너스로 좀 표시되면 어떠니? 에너지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어떤 게 더 큰 에너지냐라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둘 중에 마이너스 13.6, E1, E2, 마이너스 3.4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에너지다? 마이너스 3.4가 더 큰 에너지다.
음수값인데 얘는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럼 이게 더 작은 겁니다. 비교해야 되는 게 여기선 아닌데 비교해야 되는 게 어떤 입자 두 개가 하나는 플러스 10쿨롱으로 대전돼 있다. 하나는 마이너스 5쿨롱으로 대전돼 있다. 라고 하면은 바꿉시다. 마이너스 15쿨롱으로 대전돼 있다. 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전하량이 센 거야? 전하량이 세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0쿨롱짜리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런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15쿨롱짜리가 요게 더 강하게 세게 대전돼 있는 거다라고 해야지 된다. 뭐냐면 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9, 87, 65, 4, 3, 1, 0,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요런 준위에 대해서 이게 높낮이가 있는 물리량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제로 나타내 주는 건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전하량에 대해서는 그냥 양전하고 음전하야. 뭐 내가 처음에 전자라는 것의 전하를 정할 때 그걸 음전하를 띈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 전자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양전하를 띈다라고 치고라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지금 다 쓰는 방법이 다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종류를 나타내는 표식뿐이기 때문에 그런 표식뿐일 뿐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15쿨롱이 더 전하량이 더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해라 그랬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의 크기는 N1, 양자수, 주양자수 1일 때가 가장 크냐. 요게 반드시 반경이 커지면서 에너지도 같이 커지는 식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양자수 1일 때에 가질 에너지, 요만할 때 반경은 또 작을 때 에너지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물어보는 게 그런 상태에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을 힘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원자핵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자를 전기력으로 당길 거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셀 것이다. 그래서 이원 상태가 주양자수 1 상태가 전자가 받을 힘 자체는 가장 크다라고 하겠어요. 다음 A의 과정에서 전자는 3.4 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A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양자수 2 상태에서 양자수 3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 요거를 스몰 a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 E2에서 E3가 될 만큼의 에너지를 추가적인 흡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에너지 E2인 상태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1.5라는 걸로 커져야지 되는 거니까 이 사이의 크기 차이만큼 말하자면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3.4 요 마이너스 1.5라는 것과 마이너스 3.4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더 올라가는 거니까 흡수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거 차이 1.9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9 일렉트론 볼트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3.4 일렉트론 볼트의 흡수를 하느냐? 근거가 하나도 없죠.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디귿.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B일 때, C일 때 언제가 다 크다, 작다 물어봤는데 B는 3준위에서 2준위로 떨어질 때를 B라고 했고 C는 2준위에서 1준위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요거부터 얘기한 다음에 가자. 3에서 2로 떨어질 때 3에서 2로 떨어질 때가 있고 2에서 1로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이때 각각의 과정에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니까 빛에너지를 방출을 할 텐데 방출할 빛에너지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3에서 2로 그러면은 3과 2의 차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방출하면 된다.
2에서 3, 3에서 2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은 만큼 변할 거니까 방금 썼던 거 재활용 19.1.9 일렉트론 볼트를 방출하면 된다 라고 그러면 되고요. 2에서 1로 갈 때는 두 번째 준위에서 첫 번째 준위로 갈 때는 3.4와 13.6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계산을 안 했으니까 요건 봅시다. 마이너스 3.4와 마이너스 13.6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구해보면은 10.2 이렇게 되죠. 10.2 일렉트론 볼트 만큼을 방출을 해야지 되겠다. 자, 그래서 방출하는 양은 1.9밖에 안 되고 요거는 10.2씩이나 되니까 요 과정에서의 필요한 또는 방출할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겠는데 그런 에너지 값 덧셈 뺄셈까지는 하겠어. 근데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진동수의 빛을 방출 흡수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빛에너지 공식 외워야 되죠. 요건 꼭 외워야 됩니다. 빛에너지 빛 그 광자 진동수가 얼마 파장이 얼마 그런 것을 가지는 광자 하나리 가지는 에너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그렇게 해서 써야 될 빛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그냥 숫자일 뿐이다. H 곱하기 그 빛의 진동수가 뭐였어? F헤르츠요. 하 F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파장 람다 미터짜리를 방출하더라 흡수하더라 라고 할 때 그 파장에 대해서 플랑크 상수와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에 곱한 이렇게 나타나는 값으로서의 파장을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때 빛이 띄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B라는 3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을 FB 진동수 2에서 1로 갈 때는 FC라는 진동수의 빛을 방출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과 진동수 F는 정비례하니까 진동수 언제가 크니? 그러면 에너지 큰 값일 때요. FC가 더 크겠다. C 과정에서 2에서 1준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조사를 해보면 그게 3에서 2로 갈 때보다 더 큰 진동수의 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요 안에서 벌써 에너지의 양자와 수소 원자 모형 이렇게 할 때 그냥 에너지 차이 덧셈 뺄셈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방출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나 파장에 관련해서는 요 공식으로 나타나는 빛에너지 표현법 요거 또 암기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질문 나온 두 가지 문제 보면서 좀 문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추가 설명, 복습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좀 더 내용 설명 길게 하기는 했는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문제를 풀고 쓴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원자핵이 있으면 주변의 전자는 크기가 작은 궤도 내에서 뱅뱅뱅뱅 이게 돈다 치고 그러면서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반경으로 전이에서 이런 껍데기 위에서 이렇게 되는 곰껍데기처럼 생긴 거 위에서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반경을 가지고 이만하게 여기 중심으로 막 돌면서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돌고 있어도 되는데 그거 아닌 애매한 크기에서 그 사이값의 에너지를 가지고는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에너지의 양자화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는 가로축이 위치이고요. 세로축이 에너지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마법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상의 뭐를 자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원자핵이 있다 치자. 여기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좌우 방향에 대해서만 여기 있구나라고 할 거예요. 이 원자핵 주위에는 요만한 요 원자핵 주위에서 요만한 반경을 가지고 요만한 공 껍데기 같은 데를 전자가 맹맹맹맹맹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랬을 때 앞뒤로도 오고 상하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좌우 반경만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요만하게 돌 거면은 요것만 잡아서 요 주변에다가 요만한 반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때 가지는 에너지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거를 에너지 축에서 찾아서 이원 값의 에너지를 찾아서 그런 에너지를 여기부터 여기라는 반경 사이에 있을 때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그 원자핵에 대해서 전자가 요만한 반경을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에너지를 먹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게 빵 커진 영역을 여기에 대해서 이만한 영역을 돌게 될 거다. 요거 표시 안에 요거만큼을 요 원자핵 주변에서 거리로 표시를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팍 돌아다녀. 야야야, 너 에너지 얼마니? 물어본 다음에 저 에너지요. 마이너스 13.6인지 아니고요. 마이너스 3.4예요. 라고 하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구나. E2 값의 그 에너지를 찾아가서 요렇게 그려줘요. 그래프 그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하겠지만 여기 있는 거 작은 궤도, 큰 궤도, 세 번째 이만한 궤도, 큰 궤도에 대해서는 반경 표시 좌우에 대해서 하고요. 이만하게 막 돌 건데 이렇게만 표시하고요. 그때 가질 에너지 E3 값도 요 범위 안에서 이 3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는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게 118쪽에 나오는 그 위쪽 중에 왼쪽 그림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 끝에 테두리만 이렇게 잡아주는 요런 양상하면서 이렇게 별 의미 없는데 그냥 대충 이 값들의 양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표시만 해줄 겁니다. 이건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에너지 흡수하면 이렇게 놀다가 다시 이렇게도 됐다가 마이너스 이게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 옆에 친구가 놀러 옵니다. 친구 원자핵이 놀러 와요. 친구 원자핵이 놀러 와서 여기쯤 있게 돼요. 여기쯤이 어디냐? 원래 있던 거는 위치가 여기였는데 놀러 온 원자핵은 그러면 여기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친구 원자핵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 원자핵이 놀러 오면 얘도 요거 옆에 있는 애도 전자를 거느리고 있겠죠. 마찬가지 얘도 전자를 요만한 반경에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에너지를 먹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반경과 에너지 얘 거를 나도 요만한 반경으로 이 원 값에 해당하는 전자를 주변에서 거느리고 있을 수 있어. 요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얘가 요거 주위에서 에너지 먹으면 이렇게 빵 커진 반경을 이렇게 돌게 돼. 이만한 반경을 E2 값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돼. 이게 에너지 먹으면 이만한 데서 막 놀기도 한다. 우리 집 근처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한다. 세 번째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반경에서 막 이렇게 돈다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내 거 하면서 이렇게 또 내 전자의 에너지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랬더니 1번. 자, 하얀 거 노란 거 물어봅시다. 흰둥이 누렁이라고 합시다. 하얀 거 주변에 돌던 흰둥이 전자가 이원 상태로 요만한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노란 원자 주위의 누렁이 전자는 이것도 에너지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조그만한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얘네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는데 누렁이 전자가 요 원자핵 주변에서 이만한 반경을 가지고 더 큰 에너지가 된 상태로 갑자기 얘가 난 더 에너지 먹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하얀 전자와 노란 전자, 누렁이 전자, 흰둥이랑 누렁이 사이에 돌다가 막 이렇게 부딪히겠네. 그죠? 전자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자끼리 이처럼 충돌하면 된다? 안 된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공간상으로는 요 전자, 이거 누렁이 전자, 흰둥이 누렁이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에너지 값을 비교해 보니까 흰둥이 에너지, 누렁이 에너지가 서로 다르면은 충돌해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흰둥이도 어디서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흰둥이 전자가 이만한 반경을 차지하면서 돌 E2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둘이 누렁이랑 흰둥이가 자기 집 근처에서 놀다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 화학에서도 얘기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잠깐 책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수소와 달리 고체는 인접 원자의 전체 궤도가 너무 가까울 때 겹쳐서 상당히 뭔가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다. 복잡해진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는 사람 이름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역사적인 천재들이 있었지만 파울리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아무튼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양자 상태는 하나의 전제만 존재 가능하다.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화학에서도 얘기하는 방식인데 같은 에너지 상태, 같은 양자 상태라는 표현으로도 하는데요.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두 전자가 동시에 한 지점에서 함께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얘는 여기 살고 난 여기 살면은 에너지 뭐 똑같은 말든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동시에 충돌한다 뭐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겠네. 그럴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아까처럼 흰둥이 에너지 E1, 누렁이 에너지 E2 그러다가 충돌한다. 같은 지점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다르면 거꾸로 동시에 한 지점에서 같이 존재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 같은 에너지 상태의 같은 양자 상태라는 말도 쓴다 그랬어요. 두 전자가 여기 뭐 이런 데에서 여기 뭐 이런 데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는 없다. 충돌할 수 없다. 충돌할 상황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해보지 않아도 흰둥이가 만약에 에너지 E3 상태, 누렁이도 E3 상태 그러면 당연히 얘들 겹치는 영역 나오겠죠. 그랬을 때 E2에 E3면 괜찮은데 E3에 E3 세 번째 에너지 값이 동시에 겹칠 땐 그건 또 곤란하다 해야지 되겠네. E3 상태로 E3 상태와 겹치면 이것도 곤란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E2 갔다 해서 나도 E2 가야지 그런다 해서 야 내가 먼저 왔어 그러면서 안 돼 이렇게는 못해요.
얘가 먹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2번, 2원은 상관없네요. 1번 상태는 상관없는데 E2 상태가 똑같은 값으로 겹쳐야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누렁이가 야, 파울리 아저씨가 우리 이렇게 에너지 같은데 이렇게 막 둘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동시에 있으면 안 된대. 야, 그럼 어쩌냐? 나도 에너지를 먹긴 먹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파울리 아저씨에게 돌려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똑같지만 않으면 동시에 존재해도 괜찮잖아.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게 동시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같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너보고 아예 가라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데 똑같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니까, 내가 에너지를 이런 값으로 가질게. 너는 이런 값의 에너지를 갖는데 내가 조금 과장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랑 똑같지는 않은데 나도 큰 불만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거의 이 궤도에서 돌고 있을게. 그럼 우리 만나도 겹쳐도 큰 상관없잖아. 파울리 아저씨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것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또 미안해요. 흰둥이가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미세하나마 좀 에너지를 양보한 것처럼, 원래 에너지를 양보한 것처럼 미안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 투인 척하면서 미세한 차이의 두 에너지 값을 공유를 하자. 그러면서 거기 흰둥이 건 누렁이 뭐 하는 거야? 왜 에너지가 똑같아? 왜 이게 같이 있어? 그러면 가까이 와서 보면은 에너지가 다르네? 괜찮네? 라고 할 상황을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내 에너지, 네 에너지, 내 에너지, 네 에너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E3 상태도 마찬가지. E3 딱 한 값이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른 값으로 약간 차이 나는 값으로서 얘네들이 E3 상태여야 될 때에는 에너지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 등등등 E4, E5 하자. 그러고 어찌됐든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친구가 한 명이 또 놀러 옵니다. 파란색으로 그릴 원자핵이 하나 또 놀러와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주위에도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습니다. 파랑이가 있습니다. 흰둥이, 누렁이, 파랑이가 있는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요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커지면 또 이만해지겠죠. 이런 방향에서 이러저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를 데리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거 또 겹치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아까 한 대로 하나만 더 해. 내가 에너지가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안 겹치라면 너는 그것도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E2 값인 척하면서 가져라. 그랬더니 그래? 니네 원래 그러고 있었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그러자 해가지고 얘네 셋이서 얘가 두 개 값 중에 세 번째 값을 가지니까 그러지 말고 나도 두 개 값을 모두 공유를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쭉 걸쳐서 연장해서 우리들의 두 번째 에너지 값은 요거 세 개의 미세한 차이 값인 것들로 네 번째 준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전자들의 에너지가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서로 안 겹치게 요령을 부리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겠죠? 그 옆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원자들이 달라붙어요. 고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고체일 거기 때문에 원자핵들이 따닥따닥 모여있는 게 매우 많아질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 원은 그냥 웬만하면 괜찮은데 E2나 E3, E4 상태가 전자가 E2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일 줄 알았는데 E2 에너지를 얼추 가지는데 정확하게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에너지 상태이다 라고 그러면은 정확한 세 번째 에너지 상태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4 사이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겹치다 보니까 계속 증가한 많아진 이런 에너지 범위 값의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원자핵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에너지 그 전자 반경이 겹치다 보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이것들이 계속 특정 에너지 준위를 확장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118쪽에 118쪽 아까 봤었던 하나 단일 원자 내 전자 에너지 준위 그 옆에 여러 밀집 원자 한 3개 정도의 자세히 보면 이게 세 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지면 밑에 그림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너지 레벨들이 어떤 범위 값을 촘촘히 쌓여가지고 범위를 아예 가져버리더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눈에 어떤 희미한 이런 층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에 A1, E2 범위, E3 범위 하는 이런 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요거를 에너지 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 밴드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를 에너지 띠, 밴드, 띠 구조라고 불러요. 에너지 띠 구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핵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거느려야 될 전자들이 에너지 값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에너지 레벨의 범위로, 레벨 값이 아니라 레벨 범위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걸 에너지 띠 구조라고 하면서 자, 이 에너지 띠 관련해 가지고 용어가 헷갈립니다. 자, 일단 이 에너지 띠 구조에서 보면은 E1, E2, E3, E4 확장 아무리 되더라도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들은 여전히 있죠. 값들 사이에 그 확장이 이루어져도 그 사이에 그래도 이 에너지 값은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에너지 범위 그래프에서는 그런 이거 빈 띠처럼 보이는 요런 칸들을 금지된 띠라고 불러요. 띠틈이라고도 불러요. 외국어를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 갭이라고도 불러요. 에너지 띠 틈, 말 그대로 에너지 갭이라고도 부릅니다. 금지된 띠라는 말도 쓰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가능한 값 영역을 가능한 띠라고 부릅니다. 또는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똑같은 거에 별명이 여러 개예요. 명칭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일입니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 말이 또 이렇게도 불러 저렇게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모르겠다. 이거 부르는 용어가 많다. 그래서 별명이 많다. 그래서 요거를 허용된 띠, 가능한 띠 또는 금지된 띠, 띠틈, 에너지 갭 이런 거 구분을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너지 E1, E2, E3, E4, E5 쭉쭉쭉쭉 나가는 것들이 원자핵 중에서 전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왔다가 이럴 수도 있는 대로 갔다가 또 여기로 왔다가 한다는 뜻이지 그런 에너지의 전자들을 얘는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런 방향의 에너지 또 전자 하나 또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전자 뭐 수십 개 거느리고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띠, 허용된 띠 영역에 대해서도 야 내가 전자 그렇게 많진 않아. 허용된 띠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원자가 전자를 그 에너지 값으로 가지고 있는 띠가 있고 뭐 쟤들 중에 어떤 애가 에너지 저기 튀어나가면 높은 에너지로 갈 때는 저 에너지 값을 가지겠지라고 하는
전자가 현재 그런 에너지를 가진 건 없는데 일단 준비만 해둔 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는 띠와 전자가 없는 띠가 있는데 전자가 전위에서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뭐 누구 전위하면 저기도 가겠지 그렇긴 하는데 이 없는 띠를 가리켜 전도띠라고 불러요.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있는 띠 중에서도 수소나 전자가 한 개밖에 없지 헬륨, 리튬, 베릴륨, 탄소, 뭐 질소 다른 원자들은 전자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전자들을 여러 개를 요 상태 이런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쭉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도 비어있는 띠, 전도띠는 있을 텐데 전자가 있는 띠라는 것도 전자가 여러 개인 뭐 산소, 알루미늄 뭐 이런 애들은 요 띠에 하나, 요 띠에 또 몇 개, 요 띠에 몇 개 하면서 이렇게 쭉쭉 채워놓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전자가 있는 띠들 중에 나머지는 그냥 어영부영, 기타 등등 이고 전자가 있는 에너지 상태 띠들 중에 제일 높은 영역의 띠 이거를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있는 띠의 명칭이 이건 설명이고요. 이거를 원자가띠라고 부릅니다. 가전자띠라고도 불러요. 원자가띠 또는 가전자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자가띠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119쪽. 야, 이런 말 있으니까 쭉 외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뭐 전자가 어디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텐데 그런 에너지 띠 구조의 그래프 속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허용된 띠, 금지된 띠, 허용된 띠 중에서도 전자가 실제로 있는 띠, 없는 띠, 전도띠 그러면서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띠들 중에서 최상단 띠, 원자가띠 뭐 요런 용어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맨날 이 그림만 보지 이러이러한 그림만 보지 뭐 딱히 뭐 이에 관련해서 내용이 싹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기회가 문제만 이게 드립다 풀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한 설명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핵이 있는데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1번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존재를 해요. 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2번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존재를 해요. 3번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는 아직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1번 에너지 전자 있음. 나 전자 한 개 아닌데 또 하나의 에너지는 두 번째 상태에 이렇게 가지면서 있음. 세 번째는 없어. 아직 없어. 그래도 1번 있음, 2번 뭐 있음, 3번은 없음.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원자의 전자가 1번 에너지 상태 있음, 2번 에너지 상태 있음, 내 것도 있다 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정원이 다 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에 있었던 전자들 중에서 이 흰둥이 전자겠죠. 흰둥이 전자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 여기만 있으니까 심심해. 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 위치 그래프. 다른 원자 근처인 곳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 상태로서는 요 상태였던 애가 요거 주변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나 저기 놀러 갈래. 쟤네 집에 놀러 갈래.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놀래. 그랬더니 얘가 그런 반경의 그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 벌써 우리 집에 있어. 오지 마. 이래요. 놀러 가고 싶은데요.
그런 에너지 값을 가진 전자는 원래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오지 마 하는데 얘는 가고 싶어 해요. 그래도 뭐 쫓겨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못 가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요 근처까지 전체적인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어디서 에너지를 이렇게 먹어오는 거야. 어디선가 에너지를 먹고 이제 전이를 하게 되면 나 이 근처에서 놀래요. 근데 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서 주변에 이런 반경 상태로 요 근처에서 놀래요. 어쨌든 이동할래요 라고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그 에너지 가지는 전자는 아직 내가 없는데 그래 그 자리 비어있으니까 와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세 번째 준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요거 근처로 가 봤더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전도띠니까 비어 있어서 쭉 가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이거는 가능하겠다. 전자가 이 상태에서는 가득 찬 요 띠, 원자가 띠로 그대로 갈 수 없었는데 전도띠로 전이한 다음에는 가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전자가 이동을 했죠?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죠? 전자가 위치를 변경을 한 거야,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전자가 이동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죠? 그러는 과정에서 좀 개념적이긴 하지만 그래프상에서 전자가 어디로 갔어? 원자가 띠가 아니라 전도띠로 전이해서 빈 띠 따라서 요 빈 공간을 찾아간 거죠. 이게 뭐야? 전기 전도 현상이 전도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원자가 띠, 최상단 띠 위에 있는 비어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여기 마치 여기에 뭐 차들이 막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데 여기는 텅 빈 차로가 있어서 뿅 간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느낌처럼 보여서 실제로 이렇게 빈 공간, 더 높은데 빈 칸 이런 건 있는 게 아닌데 그래프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전기 전도 현상이 가능한 띠다라고 그래서 여기를 전도띠라고 부르는 거기도 했었다. 자, 이게 그냥 설명을 위해서만 한 말은 아니에요. 자, 전도띠라는 용어가 왜 전도띠라고 불리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한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는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았으면은 뭔가 문제에서 그림을 그릴 때 뭐 원자핵 관심 없어. 전자가 차 있지만 좀 아래 칸들 관심 없어. 너무 위에 있는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한 전도띠 관심 없어. 나는 원자가 띠하고 딱 그 위에 전도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띠틈 요만큼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한 그래프 모형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여기까지 그립니다. 여기가 원자가 띠 이만큼의 에너지 영역 밑에 있는 거 생략 원자핵도 생략 그냥 그거 알 필요 없어. 그 위에 띠틈 넘어서 위에 있는 텅 빈 전도띠 원자가 띠틈 전도띠 자 요만큼만 그립시다. 나머지에서는 별일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띠 비어있음 원자가 가득 차 있음 그 사이에 띠틈 요 간격이 이게 그래프의 일부분이니까 이 간격이 띠틈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 있는 애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이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방출할 에너지 크기 이런 걸 좀 나타내겠죠. 다시 갑니다. 자 아까 전에 이 근처에 살던 어떤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갈 수만 있다면 얘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공간상 이동할 수 있는 전도띠, 그래서 전도띠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네. 이게 에너지를 얻어서 가기만 한다면, 올라가기만 한다면,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 전자들이 많아서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만 있다면 나도 저기 이동을 할 수 있어라 그랬는데, 야, 이만큼 전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 건데?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 옆에서 소문 들으니까 옆집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띠 가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던데, 나도 가야지 그랬더니 필요한 게 이만큼 에너지야. 띠틈 간격이 넓어. 띠틈이 겁나 커. 많은 에너지 흡수해야지 전이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휴, 가면 좋지. 여행 가면 좋지. 근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엄청 많이 흡수해야 되잖아. 그럼 저는 안 되는가요?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텐데 거의 가망이 없다라고 하겠다. 뭐 전이할 가망이. 그러면 또 무슨 얘기야? 전이해서 이동할 가망도 동시에 없다라고 해야 되겠다. 뭐 어떤 물질이 에너지 띠 구조의 원자과 띠, 전도띠 사이 띠 틈이 넓다면 그 물질은 전류가 흐르기 힘든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부도체. 아,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였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집 사정을 보니까 이 집은 원자과 띠 위에 띠 틈을 조금만 두고 전도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과 띠에 사는 전자가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만 노리다가 좀 많지도 않아. 요만큼 에너지만 어디서 이렇게 얻으면은 전자가 휙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뭐?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틈이 좁다, 작다, 필요한 에너지가 적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 쓱 얻어서 가는 일이 일부 가능하겠네. 어느 정도 전류 현상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법 있겠네. 이게 뭐야? 이게 도체가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예요. 부도체보다는 전기적 전도성이 더 좋기는 한데 도체 정도는 아닌 것들, 좀 애매한 애들. 우리가 알기로는 부도체, 반도체,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 뭐 어영부영하다 말고 도체라고 하는 뻑하면 전기 쭉쭉 통하는 애들 있잖아요. 금속. 그런 애들은 그럼 뭐야? 걔네들은 아예 띠틈이 없어요.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전도띠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냐면은, 원자과 띠가 있는데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도띠라고 하는 게 띠틈 없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살던 전자가 저쪽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영부영 갔다가 이렇게 쓱 가면 돼요. 별로 에너지도 안 필요해. 그냥 어영부영 전도띠 가가지고 쓱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거야. 띠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띠틈이 작다, 적다, 에너지를 적게 필요한다. 이것도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고, 이 정도는 내가 도체다라고 합니다. 도체, 띠틈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틈이 없다라고 첫 번째 표현이 있고요. 또는 원자과 띠가 전도띠와 겹쳐 있다라는 표현도 또 써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틈이 없으나 사이가 좀 겹쳐 있으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모르다가 표현이 나오는 거 갑자기 보면 좀 당황하니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원자과 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일부는 비어 있다. 똑같은 말이겠죠. 일부만 채워져 있다. 가득이 아니라 일부는 비어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원자가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띠틈 있고 전도띠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띠에 전자들이 정원이 있어요. 전자가 첫 번째 띠 5개요. 두 번째 띠 뭐 15명이요. 세 번째 띠 20명이요. 20명 정원인데 더 이상 없고요. 여기가 원자가띠 정원이에요. 그게 있는데 정원이 몇 개 뭐 이런 전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못 채웠어. 원자가띠인데 전자 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띠 위에 전도띠가 있지만 원자가띠 위에 전자가 요러한 에너지로 요러한 에너지로 있으면서 다른 에너지를 가질 전자에 해당할 부분이 비어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게 비어있는 부분이다. 전도띠나 다름없고 이렇게 보면 뭐야? 원자가띠 전도띠가 붙어있는 거나 그거나 이렇게 보이겠네. 요거는 페이크. 그래서 원자가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일부 비어있다. 이런 표현도 또 도체가 전기가 왜 잘 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구조, 에너지 띠 구조에서 이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 띠, 뭐 금지된 띠, 허용된 띠, 뭐 용어가 뭐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표현도 그 말이 다 도체에 관한 설명 맞아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내용 설명 들으면서 아 저런 식의 스토리가 있구나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 똑같은 말들이구나 요거랑 이제 다른 말이네 라는 것들 요거 정리하는 게 이쪽 부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성가셔요. 조금 성가신 게 있습니다. 교재 봅니다. 119쪽.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는 띠틈만큼 전도띠 사이에 띠틈만큼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띠에 가게 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 띠틈이 넓으면 부도체, 적당히 좁으면 반도체, 그게 없으면 도체라고 한다.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다. 원자가띠와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 있다. 띠틈이란 말은 좀 오타예요. 동그라미 2번.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 있다. 또는 전도띠는 따로 있는데 원자가띠가 일부 채워져 있지 않다와 같은 말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걸 또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현은 되어 있는데 말을 하다가 만 개 있는데요. 다시 봅니다. 아니 반도체가 띠틈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에너지 뭐 먹을 수도 있지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에너지 먹고 뿅 올라간 다음에 쓱 지나가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한 에너지 상태로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원자가띠가 그런데 일단 가득 차 있고 정원을 딱 채워놓고 전도띠가 또 있는데 띠틈이 좁으면 반도체, 넓으면 부도체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원자가띠에 정원이 다 차 있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어디서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이 전자가 전이를 합니다. 그러면 정원 꽉 찼던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되잖아. 이런 빈 자리 자체를 가리켜 양공이라고 불러요. 여긴 뭐 다 차 있어야지. 그 상태가 기본. 그런데 그 상태를 전제로 마이너스 전하인 애가 빠져나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치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온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자가 빠져나가서 생긴 빈자리 구멍이에요. 양공이라고도 하고 가끔 정공이라는 말도 써요. 외래어 그대로 홀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홀이에요.
구멍, 빵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있다가 빠져나가서 생긴 빈 자리, 이걸 양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전자가 올라가서 아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놀러 가야지 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전자들이 빠글빠글하던 데에 빈자리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기대도 안 했던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옆자리가 비었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빈자리가 여기가 되죠? 근데 얘는 딴짓하고 있다가 옆자리가 비었네? 그래서 쏙 조금 갑니다. 그러면은 빈자리가 티가 나게 여기로 가게 되죠?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빈자리를 탁탁탁탁탁 채우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뭔가 빈 칸이 빵꾸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양공이라는 실체가 있으며 그것이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해버려요. 사실은 그냥 빈자리뿐이고 전자들이 차곡차곡 착착착착 이렇게 넘어가는 것 뿐일 텐데 이걸 보고 아 양공이 움직이네 라는 식으로 현상을 해석을 합니다. 양공, 전공, 홀이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있다는 거 119쪽에 아까 전에 그 그래프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전이하여 생긴 전자의 빈자리를 양공 또는 전공 또는 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반도체, 부도체, 도체 얘네들 왜 전류가 잘 흐르고 아예 안 흐르고 애매하게 흐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원리적인 부분을 내용 뭐 그냥 좀 얼개나마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전자가 이렇다라는 거 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더 할 건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같이 이어서 봐야 되겠어요. 쉬었다 갑니다.